미안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빗속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IT 대기업의 CEO였어요. 그의 앞엔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양손엔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여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전에 기회는 있었어. 당신이 버린 거야. 7년 전 그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봉 10억을 받는 CEO와 낡은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남자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쌍둥이. 왜 이 남자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저 쌍둥이의 눈매와 콧날은 왜 이렇게 남자와 닮아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연은 병원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로 떨어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이 병원 복도를, 아니, 여러 병원 복도를 헤아릴 수 없이 오갔어요. 처음엔 남편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서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점점 남편의 손은 느슨해졌고 나중엔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니, 채웠다기보단 밀어넣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어디 병원이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유리 파편처럼 서연의 귓가를 베고 지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라던데 거기 가봐라. 사람들이 다 거길 간다 하더라. 그렇게 서연은 또다시 예약을 잡았습니다. 체열을 하고 초음파를 찍고 차가운 진료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반복됐어요. 의사는 매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스트레스를 줄여보라고, 때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 아니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심지어 장을 보러 나간 길에도 그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완곡하게 돌려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직선으로 곱게 뻗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을 겨냥한 화살처럼요. 이 집안대를 끊을 생각이야? 그날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남편 준호는 수저를 든 채로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방법이 없을 리가 없잖니. 진짜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아봐야지. 시어머니의 말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서연은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산부인과였어요. 대기실엔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엔 초음파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호명을 기다렸습니다. 윤서연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의 손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정해진 대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됐고 호르몬 수치도 좋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서연의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긴 혼자 듣기엔 힘드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판사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라기보단 확인에 가까웠어요.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재확인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서연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엔 안도와 동정, 그리고 묘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깐. 진작 확실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사본 떼어왔니? 집에 가서 준호한테 보여줘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종이 위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소 기능 부전, 자연 임신 불가 판정. 서연은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게 정말 자신의 이름 옆에 쓰인 문장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실제론 30분 거리였지만 서연에겐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엔 무언가를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입술이 굳어졌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혔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라고 해달라는 듯한,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달라는 듯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치료해도 소용없대.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진단서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안해.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지. 뭐?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남편의 대답은 짧고 힘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틀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셨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떤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알겠어. 서연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어쩌게. 당신 가족들이 그걸 원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신한테 미안하네.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니라니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도 받아들였어.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결혼할 때 썼던 이름이 이제 이혼 서류 위에 쓰이게 됐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삐뚤어진 글씨였어요. 평소 반듯한 글씨를 쓰는 서연답지 않게요. 남편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3년을 살았지만 정작 서연의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짐 싸는 걸 거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섰을 때 서연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과거가 됐어요.
잘 지내. 서연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이 행복하다면. 괜찮아.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와 함께 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퀭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폐를 채웠고 심장을 식혔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가의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노랗게 물든 잎들이 서연의 발밑에 쌓였어요. 서연은 그 잎들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쓸쓸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이 차갑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은 그 집을, 그 남자를, 그 3년을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을요. 그 진단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요. 석양이 서연의 뒷모습을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홀로 걷는 여자의 것이었지만 묘하게도 쓸쓸해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그림자는 이제 막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35살이 됐어요. IT 대기업의 젊은 대표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경제 잡지는 그를 30대 성공 신화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침실 책상 위에 아직도 놓여있는 하얀 물컵을요. 서연이 쓰던 물컵이었어요. 손잡이가 하나 떨어져 나간, 그래서 서연이 버리려다가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 컵이요. 준호는 그 컵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쭉 비어 있었어요. 한 번도 누군가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선을 보라고 했어요. 좋은 집안 딸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번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화려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불빛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주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결혼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은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낫죠. 기사는 다음 날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댓글엔 사람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자유롭게 사는 성공한 남자라고 멋있다고들 했습니다. 준호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인터뷰를 마치고 차에 올라탄 준호가 얼마나 오래 핸들을 붙잡고 있었는지요.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잔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병째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꼭 7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그날이요. 준호는 매년 이날이 되면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마셨어요. 마치 의식처럼요.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 병을 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빈 거실에 그 말이 울려 퍼졌어요.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뭐해?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다며? 네, 곧 잘게요. 그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준호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너 이제 35이야. 주변에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 회사 일 때문에? 그런 핑계는 이제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 생각은 이제 그만해. 7년이나 지났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청담동 레스토랑으로 나와. 알았지? 어머니. 알았냐고. 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기댄 채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의 모습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요. 그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서연을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요? 준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마다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답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신이 비겁했다는 걸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는 걸요.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요. 준호는 세 번째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이젠 취기가 올라왔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놈.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빈 소주병 3개가 바닥에 나골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회의 시간인데 아직 안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 늦을 것 같아. 회의 1시간 뒤로 미뤄줘.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가 퀭했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나 있었어요. 경제 잡지 표지에 나왔던 그 젊고 성공한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도 연기하자.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준호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대표의 가면을 쓰고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진 마음을, 7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 자신조차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로비에서 비서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 후원 행사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였어요. 대표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사실 이런 행사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웃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게 피곤했어요. 하지만 대표의 역할이었습니다. 해야만 했어요. 차는 30분을 달려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병원이었어요. 로비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기업인들, 병원 관계자들, 기자들까지요. 박준호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병원 홍보팀 직원이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행사장은 2층 대강당이었어요. 무대 위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아암 환자 지원 기금 모금 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에선 병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건성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은 이미 회사로 돌아가 있었어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부자 명단을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이름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기업명, 개인 이름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무심하게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줄의 이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 이름에 고정됐어요. 서연 그리고 윤아린, 윤아율. 괄호 안엔 작은 글씨로 쌍둥이 자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비서가 이상하다는 듯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서연. 그 이름이 7년 만에 준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라니. 아이들이 있다는 건가요? 서연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임이라던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진단서엔 분명히 자연 임신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스크린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미 꺼진 스크린이었지만요. 준호는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아까 기부자 명단 있잖아.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어? 명단이요? 병원 홍보팀에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알아봐줘. 준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10분 뒤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명단 받아왔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라서 연락처 같은 건 없대요.
이름이랑 기부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정리된 명단이었어요. 시옷. 준호는 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단을 훑어 내려갔어요. 있었습니다. 서연, 윤아린, 윤아율. 쌍둥이 자매. 기부 금액 50만 원. 준호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윤아린, 윤아율. 아이들 이름이었어요. 서연이 낳은 아이들이요. 준호는 명단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비서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미팅 취소해줘. 네. 근데 그 미팅 일주일 전부터 잡혀있던. 취소하라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요. 그럼 서연은 재혼했다는 건가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건가요? 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준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던 거예요. 서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단을 다시 봤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디 있어, 서연아?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기부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준호는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졸라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로 갈까요?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차가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아린, 윤아율.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연의 아이들. 준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아픔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곧장 침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물컵을 봤습니다. 서연의 물컵이요. 준호는 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물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준호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놓친 게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걸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는 거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단을 꺼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봤어요.
꼭 찾을 거야. 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준호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이름들이 떠올랐어요. 윤아린, 윤아율. 서연의 아이들이요. 어떻게든 서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선 개인정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비서를 불렀어요. 그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있지? 거기 신청할 수 있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자원봉사를요?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되실까 해서요. 시간 만들면 되지. 알아봐줘.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1시간 뒤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소아암 병동 환자들 놀이 봉사래요. 고마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준호는 병원 자원봉사자 대기실에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가슴엔 자원봉사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답니다. 여자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준호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사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서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어요. 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서연을 찾고 있었어요. 봉사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담당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자원봉사 명단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명단이요? 왜요? 아는 사람이 여기서 봉사한다고 들어서요. 만나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요. 그냥 이름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규정상 안 돼요. 준호는 물러났습니다. 또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1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당자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넘겼어요. 봉사자 일지였습니다. 이름과 날짜, 활동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있었습니다. 서연. 2024년 6월부터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소아암 병동 환자 가족 지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여기 왔었어요. 매달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과 함께 참여. 준호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셔터를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글자는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셨어요? 아, 네. 지금 가려고요. 준호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확대했어요. 서연. 매달 둘째 주 일요일. 다음 주가 바로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취소하면 됐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진정해.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9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봉사 시작 시간은 10시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일찍 왔습니다. 혹시 서연도 일찍 올까 싶어서요.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입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요. 10시가 됐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봉사장소로 갔습니다. 혹시 이미 와 있을까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문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11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습니다. 혹시 일정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오늘은 안 오는 걸까요? 1시가 됐습니다. 봉사가 끝났어요. 준호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두 여자아이요.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서연이었습니다. 머리는 조금 짧아졌어요.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었어요. 그리고 양옆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어요. 같은 분홍색 머리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재밌는 얘기를 했나 봐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어요. 준호는 그 웃음을 7년 만에 봤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다음엔 언제 와? 다음 달에 또 오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 일행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준호는 뒤를 돌았습니다. 얼른 복도 모퉁이로 숨었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연 일행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서연 일행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찍혔어요. 서연과 두 아이의 뒷모습이요. 준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머리 모양, 키, 걸음걸이까지요.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걷는 모습이, 고개를 까딱이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준호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귀 모양, 어깨선, 뒷머리 윤곽까지요. 너무나 닮았어요.
준호아요.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혹시 저 아이들이. 준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걸음걸이, 고개를 까딱이는 모습, 귀 모양까지요. 너무 닮았습니다. 자신가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본 건지도 몰라요. 준호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진단서를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쉴게. 일정 다 취소해줘.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쉬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7년 전 서연이 진단을 받았던 병원으로요. 강남의 산부인과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리지 못했어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진단서가 진짜라면 어떡하죠? 그럼 저 아이들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진단서가 거짓이라면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생각을 멈췄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기요, 7년 전 진료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 본인이세요? 아니요, 제 전부인 기록인데요. 죄송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럼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과세요? 산부인가요. 7년 전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7년 전이면 김현주 원장님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데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3년 전에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막혔어요. 그럼 혹시 그때 진료 기록이나 서류 같은 건 어디 보관돼 있나요? 오래된 기록은 지하 보관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알겠습니다. 준호는 물러났습니다. 정식 절차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건물을 둘러봤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요. 준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준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지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두웠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보관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선반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핸드폰 불빛이었어요. 박스들을 살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준호는 2018년 박스를 찾았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박스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 이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요.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응을 찾았어요. 윤서연. 그 이름을요. 있었습니다. 윤서연. 진료 기록 파일이요. 준호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진단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글자들이 보였어요. 환자명, 윤서연. 진단명.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단명 란에 원래 뭔가 적혀 있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글씨로 더 씌워져 있었어요. 난소 기능 부전. 자연 임신 불가. 하지만 빨간 줄 밑에 가려진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불빛을 더 가까이 댔어요. 정상 소견. 특이사항 없음.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수정됐어요. 진단서가 수정된 거예요. 준호는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진단명 변경. 2018년 9월 23일. 준호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서연이 진단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 요청이라는 말이요. 보호자. 당시 병원에 서연과 함께 간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머니가 진단서를 바꾼 거예요. 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서연은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저 아이들은 누구 아이일까요? 서연이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낳은 걸까요? 아니면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아이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걸음걸이, 머리 모양, 귀의 각도까지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가요? 혹시 저 아이들이. 준호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가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거요. 서연을 내쫓기 위해서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파일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박스를 닫았어요. 선반에 다시 올렸습니다.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준호는 눈을 가렸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끔찍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서연을 내쫓기 위해서요. 그리고 준호는 그걸 믿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억울하게 쫓겨났던 거예요. 불임이라는 누명을 쓰고요. 그리고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준호의 아이들이라면 준호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7년 동안 놓쳤을 거예요. 아이들의 첫 울음도, 첫 걸음마도, 첫 말도요. 모든 걸 놓쳤을 거예요. 준호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주차장엔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7년 동안 놓쳤던 진실이요. 7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요. 모든 게 준호의 잘못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도, 서연을 믿지 못했던 것도, 어머니의 말만 따랐던 것도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집으로 와. 네. 지금 갈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급 빌라 3층이었어요. 준호는 차를 주차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꽉 잡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언제 오니? 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그 안에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어요. 왔구나.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어요. 한쪽 벽면엔 준호의 어렸을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준호는 그 여유로움이 낯설었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찾았어요. 조작된 진단서 사진이요.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뭔데 그게? 서연이 진단서예요. 7년 전에 받았던 거요. 그걸 왜 갖고 있니? 병원 가서 찾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작된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원래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빨간 줄로 지우고 불임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서연이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알 거 다 알아냈구나.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 살리려고 그랬어. 뭐라고요? 내 미래를 지키려고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별로고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잖아, 준호야.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돼. 현실을 봐야지. 그 여자랑 계속 살면 너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서연이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정리한 거지.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평생 아이 못 낳을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호르몬 수치가 안 좋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진단서엔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론 임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내가 정리해 준 거야. 그게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나은 길이니까.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게 서연이한테 나은 길이라고요? 억울하게 쫓겨나는 게요? 억울한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 아이 못 낳는 건 맞으니까. 아니에요. 서연이한테 쌍둥이 딸이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 병원에서 봤어요. 서연이가 쌍둥이 딸이랑 같이 있는 거요. 7살쯤 돼 보이던데요. 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그 여자가 재혼했나 보네.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이들 성이 윤 씨예요. 서연이 성이랑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맞아요. 그 아이들 제 딸들이에요. 제가 본 적도 없는 제 딸들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가 진단서 조작만 안 했어도 저희 이혼 안 했을 거예요. 서연이는 쫓겨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제 아이들이랑 7년을 같이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이요, 어머니. 7년 동안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밥은 잘 먹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 것뿐이야. 저 잘 되라고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전 7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서연이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살았다고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키우고 돈 벌고 성공했으니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전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단 하루도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혼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애들 아프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저 살린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생각한 거야.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게 아니라 모두를 죽인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죽이고 저를 죽이고 제 딸들한테서 아빠를 빼앗은 거라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가 좀 알려주세요. 7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없죠. 방법 없어요. 준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복도에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한 남자요. 성공한 대표도 잘 나가는 사업가도 아닌 그저 모든 걸 잃어버린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복도엔 준호의 작은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사흘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비서가 걱정하는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연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요? 7년 전 일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요. 나흘째 되는 날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서연이 자원봉사하는 복지센터로요. 병원 일지에 적혀 있던 주소였어요. 복지센터는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입구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맞은편에 주차하고 그냥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보였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석양빛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아이가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같은 분홍색 머리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린이와 하율이었어요. 자신의 딸들이요.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공을 던지면 다른 하나가 받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준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내렸어요. 담장 옆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준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공이 굴러왔습니다. 준호 발밑까지 왔어요. 멈췄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쫓아왔습니다. 준호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자신과 닮았다는 게요. 눈매가 똑같았어요. 콧날도 비슷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요. 공 좀 주세요.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주었어요. 아이가 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친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다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였어요. 언니,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왠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윤하린이에요. 얘는 윤하율이고요. 하린이가 대답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예쁜 이름이네. 엄마가 지어줬어요. 하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린 아빠 없어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준대요.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지켜준다고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빠가 죽었다고요. 준호는 아이들을 껴안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시는구나. 준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어요. 응. 엄마 말로는 아빠가 천사가 됐대요. 그래서 밤에 별처럼 우릴 지켜본대요. 하유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이 아빠래요. 제일 밝은 별이요. 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요. 엄마는 잘 지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매일 웃어요. 우리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요. 하린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끔 밤에 울어요. 몰래요. 우리 자는 줄 알고 우는데 저는 알아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몰래요.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준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해줘요. 엄마 심부름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려요. 하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서연을 돕는 아이들이요. 잘하네. 착하구나. 준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냥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리나, 하유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담장 뒤에 숨었어요. 서연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서연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졌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제일 밝은 별이요. 아이들이 말했던 그 별이었습니다. 아빠 별이요. 준호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딸들과 대화했습니다. 이름을 들었고 목소리를 들었어요.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낯선 아저씨로 남았어요. 준호는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마를 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요. 아이들의 첫걸음도, 첫말도, 첫 생일도요. 모든 걸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는 거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복지센터를 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서연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라고요. 제대로요.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뒤에 남겨진 건 복지센터의 불빛과 하늘의 별 하나였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복지센터 앞을 서성였어요. 서연을 만날 용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복지센터 앞에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였어요. 서연은 가방을 메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나야.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여기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경계하고 있었어요. 너 보러 왔어. 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7년 만에? 할 말이 있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 말? 지금 와서?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냥 가. 나는 당신 볼 일 없어.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려 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준호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뿌리쳤어요. 손 치워. 미안해. 근데 정말 할 말이 있어. 제발 들어줘.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일, 진단서 말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단서?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내가 받았던 불임 진단서. 그거 조작된 거야.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조작된 진단서 사진이요. 병원 보관실에서 찾았어. 원본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빨간 줄로 지우고 불임이라고 바꿔놨더라. 서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빨간 줄로 지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상 소견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뭐?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도 예상은 했어. 어떻게 불임인 사람이 임신을 하겠어. 불임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일주일 전에 알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나를 밀어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나는 진단서를 믿었어. 어머니 말을 믿었고 의심도 안 했어. 그래서 날 버린 거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뭐? 그냥 쉬운 길을 택한 거지. 어머니 말 따르는 게 편했으니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알아, 당신.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당신 손이 안 떨렸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떨렸어.
너무 떨려서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 근데 당신은 담담했지. 마치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아니야. 나도 아팠어. 거짓말 하지 마.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안 아팠어. 안 아팠으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궁금하지도 않았겠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매일 생각했어.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술 마셨어. 그래서 생각만 했어? 찾아오진 않았잖아. 서연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난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알았어. 임신했다는 걸. 그때 알았지. 진단서가 거짓이었다는 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어. 내가 임신한 거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더라.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 응. 알고도 그러셨어. 돈 줄 테니까 아이 지우고 사라지라고. 박준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나는 못 그랬어. 아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서연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어차피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잖아. 아니야. 알았으면 널 지켰을 거야. 아이들을 지켰을 거라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할인이랑 하율이. 내 딸들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맞지? 내 딸들이야.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그래. 당신 딸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안 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 너무 늦었어.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나는.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서 아이 둘 낳고, 키우고, 밤에 애들 아프면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매일 울었어. 근데 애들 앞에선 웃어야 했어. 힘들어도 웃고, 아파도 웃고. 그게 엄마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기회는 7년 전에 있었어. 당신이 버린 거야. 서연은 다시 걸어갔습니다.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준호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제일 밝은 별이요. 아이들이 말했던 아빠 별이요. 준호는 그 별을 봤습니다.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별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0통이 넘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차단당한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복지센터 앞에 다시 갔습니다. 서연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호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유리가 쓰러졌어.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이야. 지금 수술실에 있어. 심장에 문제가 있대.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갈게.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달려나갔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딸이 아픈데 안 올 수가 있어?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서연 옆에 섰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수술 중이야. 선천성 심장병이래. 지금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됐대.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까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가슴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쓰러진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는? 복지센터 선생님이 봐주고 계셔.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을 봤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린대? 3시간에서 4시간이래.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내가 못 지켰어. 아이를 제대로 못 챙겼어. 검진을 더 자주 받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아이가 아픈 줄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밀어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죽으면 어떡해. 우리 하유리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안 죽어. 우리 딸 안 죽어. 준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술실 불만 바라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째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준호는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예전에도 이랬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잡아주는 거. 내가 무서울 때마다 이렇게 손 잡아줬잖아. 서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그때는 좋았어. 당신이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웠어.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겹지도 않아? 하지만
됐어.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유리만 생각하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서연과 준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붙잡았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유리가 침대에 실려 나왔어요. 작은 몸에 온갖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유라. 서연이 불렀습니다. 하유리는 자고 있었어요.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은 하유리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 걸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하유리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요. 딸이 살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면회가 끝났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깨어났어. 잠깐 눈 떴다가 다시 잤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안정됐어요. 다행이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 하린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 택시 타고 갈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제발. 준호가 간청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 했어요. 서연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뭐?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율이 회복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서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병원비도 내고, 간병도 하고, 할인이도 돌보고, 뭐든지 할게.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그럼 포기해.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수술실 침대 위였지만요. 그리고 서연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7년 만에요.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시작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유리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왔어요. 서연이 집에 가서 할인이를 돌보는 동안 준호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유리는 준호를 낯설어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아저씨라는 걸 기억했지만 왜 매일 오는지 몰랐어요. 아저씨, 왜 매일 와요? 하유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유리 보고 싶어서. 저를요? 왜요? 응. 하유리가 예쁘니까. 하유리는 웃었습니다. 맑게 웃었어요. 엄마도 그래요. 저랑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이 하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린이는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하유라, 언니. 두 아이는 껴안았습니다. 하린이는 울었어요. 무서웠어. 언니 정말 무서웠어. 미안해, 언니. 걱정시켜서.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린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본 아저씨네? 응, 맞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하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연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하유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엄마를 봤어요. 준호도 서연을 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려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너희 아빠야. 하린이와 하유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리고 준호를 봤어요. 아빠요? 하유리가 물었습니다. 응, 너희 친아빠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는 살아계셔.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났어.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린이와 하유리는 준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준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희 곁에 없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유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준호를 가만히 봤어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진짜야. 하유리는 준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을, 코를, 입을 만졌어요. 언니랑 나랑 닮았어요. 하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아빠 닮았어. 하유리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준호의 목을 감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 하유라. 아빠야. 준호는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다칠까 봐요. 하린이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서연이 하린이를 봤습니다. 하린아, 엄마, 아빠가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빠가 돌아왔다는 것만 알아줘. 하린이는 준호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아빠, 이제 안 가실 거예요?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응, 안 가. 절대 안 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 하린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 앞에 섰어요. 그럼 새끼손가락 걸어요. 하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두 사람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하유리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유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살아도 돼요? 서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서연을 봤어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사는데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우린 조금 특별한 경우야. 시간이 필요해.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서연과 준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아이들한테 잘해줘서. 내 딸들인데 당연하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봄이야. 준호도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아, 왜,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뭘? 우리, 가족.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기다릴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다릴 수 있어? 응. 얼마든지. 서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당신 변했어. 뭐가? 예전엔 확신이 없었잖아. 항상 망설이고 어머니 눈치 보고. 근데 지금은 달라. 사람은 변하잖아. 7년이면 충분히 변할 수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변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강해졌어.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알아. 그게 보여.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의지하고 싶지 않아. 또 실망하고 싶지 않거든. 안 실망시킬게. 말은 쉽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보여줄게. 행동으로.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볼게.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준호는 하율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론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서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7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있고 하린이가 있고 하율이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밖에선 벚꽃이 계속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